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언론중재법이 지금 그 국회 본회의에 지금 상정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사들 그리고 모든 언론단체들 진보 보수 뭐 구분할 거 없습니다. 다 막 반대하고 나서가지고 민주당이 약간 쫄았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민주당의 원로라는 분들까지도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지 마라. 예. 입법 독주다. 막 이러면서 견제하셔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어요. 근데 숨고르기 하다가 또 엎어질까봐 걱정돼. 예. 그래서 과연 8월달 안에 처리가 될 수 있을까? 약간 그게 걱정될 정도입니다. 예. 그거 좀 힘 좀 주려고 제가 지난주에 막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 말고는 공개적으로 나서는 언론인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외신 기자들이 한국의 언론사 기자들한테 다 낚여가지고 이 언론중재법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도 안 한 채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인터뷰를 하고 성명을 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외신 기자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그 브리핑 듣는 곳에 가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외신 기자들 상대로 일장 연설하다시피 하고 왔어요. 왜 한국의 기자들은 언론중재법을 찬성하고 있는지. 예. 외신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내용을 잘 모른 채로 질문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예. 제가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외신 기자들 상대로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영자화해서 외신 기자 들에게 좀 뿌리려고요. 예, 그리고 해외에도 좀 보내고 국경 없는 기자회나 이런데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은 여러분이 아껴주시는 여러 관심과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후원 계좌로 이렇게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셔도 되고, 그리고 그 상단에 보이는 게 광고 3개 있죠. 그거 3개 열심히 봐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요거트 많이 사주세요. 산삼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 허재영 TV 제작비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이미 아시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영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영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재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국회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
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예, 이 KBS 노동조합에서 나와가지고 막 무슨 뭐 필리버스터인지 뭔지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살짝 가가지고 진짜 기자들은 언론주재법 통과를 기원한다 이렇게 소리를 잠깐 듣고 있었어요. 근데 또 싸움 나면 안 되니까 경찰의 협조하에 또 다른 장소로 금방 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걸 제가 사진으로 찰칵 찍었습니다. 잘했죠.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시위를 했어요. 시위를 했는데 KBS 기자들이 아무튼 계속 뭐 나와가지고 이상한 막 독재국가 공산주의 막 이런 얘기까지도 막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막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옆에서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기자들 진짜 그 예상은 했지만 이 KBS 기자들, 언론단체 기자들의 언론주재법 반대 시위가 있었다라는 보도만 나오고 그 옆에서 시민들, 저 같은 기자들과 몇몇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한 필리버스터에서는 하나도 보도를 안 해. 오히려 규모는 우리가 더 컸는데 왜냐하면 일반 시민 몇몇 분들이 함께 와주셔가지고 저 혼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우리가 시위한 건 하나도 보도가 안 돼. 반대하는 시위만 막 보도가 돼. 우리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당하더라고요. 야, 나쁜 사람들. 언론이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시위하는 건 보도를 안 해줘. 시위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박스 같은 거 뜯어가지고 이제 매직으로 찍찍 써가지고 가지고 들고 나오셨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정말 이런 자발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사실 더 감동스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현업에 있는 기자니까 약간 이해관계가 좀 있는 기자라고 좀 오해받을 수 있고. 근데 국민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진정성 있고 감동스러운 거죠.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근데 하나도 보도가 안 됐어.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해가. 아무튼 이날 시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주당 쫄지 마. 국민들만 믿고 가자. 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금 좌초 위기입니다. 지금 보도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야 원내 지도부가 8월 30일 날 4차례에 걸친 심야 회동에도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야 모두가 뭔가 새로운 어떤 제안들을 좀 했대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어쩌고저쩌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동에서 다시 타결질 방안을 찾도록 할 거다. 근데 이거 국민의힘이 절대 합의 안 해줍니다. 절대 합의 안 해줘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과 그 요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더 후퇴한 거죠. 더 후퇴했는데 요것조차도 못 받아들이고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제 요거 자체를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이 5배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이미 해외 국가들은 다 정착되어 있는 손해배상 규모인데 그거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절대 협상 안 해주니까 적당히 하다 마세요. 그리고 좀 밀어붙여. 협의는 하되 합의를 그들이 해주겠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데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야. 근데 아무튼 뭐 숨고르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세요. 일주일 기다렸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몽리를 부리고 이렇고 하면 이 민주당의 원로들이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이게 또 열받아가지고 제가 뭐야 이거 4월 7일 참패의 밤을 잊지 말라 하면서 언론중재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셨어. 뭐 하는 분들이야, 이분들? 문희상 씨, 에? 뭐 하는 거야, 당신? 문희상, 임채정, 오충일, 이용득,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이긴 하네. 뭐 민주당의 고문이신 건 알겠는데 민주당 지금 고문하러 나오셨어요? 아니 지금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진짜. 문희상 씨 혹시 자기 자식 그거 아들 공천 안 줬다고 지금 짜증 내는 거야? 다행히도 이 원로들이 원로여서 다행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 아니라 원로들이셔서 다행이에요. 이런 분들이 중심 세력에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각종 개혁들이 좌절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들이 이런 인간들이었다고. 그러니까 힘을 받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열린민주당으로 쪼개지고 뭐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근데 또 나서고 있어 또. 그냥 빨리 역사 속으로 조용히 가세요. 지금까지 여러 역할들을 하신 거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좀 추한 짓은 그만. 열받으니까 그만. 이분은 또 뭐야? 김영춘 씨.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였잖아요. 이분은 또 왜 이러고 나서 언론중재법 일방처리, 빈대 잡으려다 초과 3간 다 태우는 격이다. 지금 동료 국회의원들 힘을 좀 주셔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의 기본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런데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수기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마라. 김영춘 아저씨. 뭘 더 협의를 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단체들과의 협의, 공청회만, 공개된 공청회나 뭐 회의 이런 것만 4-5번을 했어요. 1년 사이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좀 비공개 회의, 비공개 협의도 엄청나게 가졌고, 그리고 이 법안 발의 기초 골자는 1년 전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뭘 어떻게 더 협의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식이면은 맨날 협의만 하다가 그냥, 국회 이 회기가 끝나.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물론 처음엔 들어야죠. 들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제 곧, 심지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거 앞두고 이거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그럼 또 별의별 또 오해를 또 받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개혁 법안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인 것 같아요. 추석 전. 그 이후부터는 완전 이제 대선 국면이라 국회에서 예민한 법안은 시키는 것조차 힘들 거야. 논의조차 힘들다고. 워낙 우리 사회가 예민하니까. 마지막이라고. 뭘 더 협의해요? 뭘 더 협의해? 이런 분들 보면 그냥 답답해 죽겠어. 김영춘 씨, 부산시장에 내년에 꼭 당선되세요. 그리고 그냥 부산에만 계세요. 중앙정치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진짜 뭐 거의 전방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해외 기자들까지 지금 동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미국 기자협회 국제 커뮤니티의 댄 큐비스키 공동의장이란 분을 뭐 채널A가 인터뷰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다라고 인터뷰를 받아냈습니다. 한국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가짜뉴스를 정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민주주의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난 동의해. 동의하는데 기자들이 목소리를
내려는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고 뭡니까? 그보다 더한 거죠. 이런 종류의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듭니다.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왜 한국의 여당이 이런 법을 강행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에이구, 모든 정치인들은 좋아 보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자들은 정치인들이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보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메시지 통제를 원하죠. 그거를 위하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은 잘 모르지만요. 모르면 좀 조용히 있어. 진짜. 그러면서 미국은 1964년 뉴욕타임스 때 설리번 판결이 있었습니다. 에?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송 자체가 제대로 이런 것들을 함부로 못하게 막았다. 근데 한국은 왜 거꾸로 가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모르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신하건대 이 채널A 기자가 언론중재법의 독소 조항들만 이 기자에게 설명하고 이 공익적 보도에 대해서 면책 조항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지. 이 원론적으로 설리번 판결,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판결이에요. 이거 예를 든 건 잘한 거라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때 그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설리번 무슨 경찰서장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뭐 이렇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불법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식의 광고가 뉴욕타임즈에 실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광고는 틀린 광고였던 거야. 그 설리번 경찰은 법을 위반한 게 없어. 그런데 이미 보도는 그런 식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걸었죠. 경찰이 이제 공직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뻔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 설리번 연방 판사가 판결을 이제 연방 대법원 판사가 하는데 윌리엄 브레넌이라는 판사예요. 그분이 이런 판결을 해요. 야, 니네들 공적인 어떤 토의 같은 거는 정치적인 의무 같은 건데 정부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억제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게 설사 허위 사실을 그죠? 담게 된 보도이라 할지라도 언론의 자유가 우선된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에 한해서는. 예. 이런 판결을 해요. 이게 이제 미국의 1964년에 이제 이런 판결이 이제 설리번 판결이 확립이 되면서 미국의 이제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어떤 공직자 검증 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명예훼손 소송 같은 것들을 못 하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를 찍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기자는 한국은 왜 거꾸로 가냐 이러면서 이 설리번 판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 여러분, 설리번 판결의 중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에도 그 취지가 이미 담겨 있어요.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조 어떻게 돼 있는지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언론이 보세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면책 조항을 하나 두고 있어요. 뭐냐?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냐? 첫 번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 경우. 두 번째,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게 설리번 판결의 취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이미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설사 그 보도가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죠? 결정 지어진다 하더라도 해당 기자가 보도 과정에서 그 제보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만 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에? 그래서 최순실 의혹 보도, 조국 의혹 보도, 에? 제가 사회적으로 처음 공론화시켰던 드루킹 사건, 이런 것들, 에? 앞으로도 계속 보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에? 제가 여러분 며칠 뒤에 이낙연이 저를 고소해가지고 저 경찰서에 출석해야 돼요. 에? 뭐 때문에? 예전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안 도와줬어. 이거 측근한테 말한 거 우리가 이제 열린공감TV에서 폭로해가지고,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논란이 되니까 이낙연이 나중에 인정했잖아요. 나중에 조국 장관 임명에 내가 반대했었다고. 그래서 최성의 말에 진실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쪽에서 저를 고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저는 경찰서 가서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이 제보를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것은 공익적 보도에 해당한다. 이 보도의 오보 유무와 상관없이 이 보도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하고 올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불기소 처분이지. 설사 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건 처벌 안 받습니다. 왜? 언론법의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어떤 언론도 설명하지 않아. 제가 포털 사이트를 아무리 검색해봐도 언론중재법의 이 5조의 이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가 없어. 일부러 감추는 거지. 그러면서 막 독소조항들만 막 열거해놔.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이 미국의 기자도 채널A 기자한테 아마 제대로 이 설명을 못 들었을 거야. 미국의 기자가 어떻게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언론중재법 5조, 그 1조부터 몇 조까지, 5조에 딱 있다라는 그런 팩트들도 기자들이 알 수가 없지. 이건 제가 찾아봤으니까 아는 거죠. 이 1조부터 2조, 3조, 4조, 100 몇 조까지, 이런 걸 어떻게 살펴봐. 미국의 기자가. 이 법조, 이 문구는 읽기도 어려운데,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고요. 에? 그러니까 이 기자도 이 설명을 못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거죠. 이 설리번 판결은 이거 되게 좋은 판결이거든. 예. 그래서 이 설리번 판결의 정신이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근데 이런 거는 쏙 빼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 외국의 기자들이 야 이거 한국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시간을 좀 내가지고 이 해외 매체 기자들, 외신 기자들, 국경 없는 기자회나 뭐 이런 곳에 언론중재법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좀 뿌릴 생각이에요. 예. 이거 해외 기자들이 한국의 언론들만 보고 야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잖아. 예. 자, 제가 지난주에 외신 기자 간담회가 열려가지고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외신 기자들이 언론중재법을 반대한 비판적인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보도를 하는 것일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외신 기자들이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러 갔어요. 예, 그냥.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읽혔냐면, 뭐, 일본의 기자도 마찬가지고, 영미권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질문을 해요. 국회의원들한테. 근데 하면서 이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CNN 기자들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CNN을 막 페이크 뉴스 퍼뜨리는 기자들이라고 막 모함하면서 백악관 출입할 때도 그것도 되게 불이익도 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미국의 언론계에서 굉장히 이 정치인들이 페이크 뉴스를 규정하고 비판하고 차단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 여론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에 한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치인들이 페이크 뉴스 막 이런 거 규제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비판 여론이 높은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거꾸로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냐? 그거 진짜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미국에서도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야, 그 제도가.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따로 언론중재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회가 그런 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에도 도입되어 있는데 이미 수십 년 동안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회가 보도를 안 합니까? 언론 자유가 위축됐어요? 아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의 언론 자유가 왜 위축될 거라고 생각해? 이유는 그거인 거죠. 제대로 설명을 못 들은 거지, 기자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요거.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게 미국의 1960년대에 도입된 그 설리번 연방대법원 그 설리번 판결. 그 취지가 이미 언론중재법에 우리도 이미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냥 페이크 뉴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에 대한 보도 뭐 다 그냥 마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되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정치인, 공직자, 그리고 대기업과 관련한 무슨 어떤 보도들,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제의 문턱을 넘지도 못하게 법조항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거예요. 여기 그 기자들이 이거 잘 모르고 좀 떠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외신 기자들 이제 모여 있는 그 이제 프레스 센터 광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김용민 의원도 있고 이 법안을 만드는데 기여한 이제 법학자들, 변호사들 좀 함께 좀 앉아 있고요.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 좀 보시고요. 이렇게 기자들이 와서 외신 기자들도 있고 내신 기자들도 좀 있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도 껴가지고 저도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아니라 거의 연설이 돼버렸어요. 한국 기자들이 왜 언론중재법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탐사보도 매체 리포에트라는 독립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내신 기자고요. 2018년까지 한겨레 신문에서 여러 가지 보도하면서 여러 가지 탐사보도해서 한국 사회에 조금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킨 보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직접 찍느라고 화면 이제 못 맞춘 거예요. 그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공무원, 국정원들의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런 것들 찾아내서 밝혀내서 국제 NSC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상을 받아왔던 기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 좀 부연 설명이 기냐면 여러 가지 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어떤 사회 이슈 그리고 권력자 비판 이런 것들을 가장 앞장서서 해왔던 그리고 그래서 이 언론중재법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 탐사보도 기자 전문 기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굳이 제 경력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간담회니까 약간 뭐 질문도 하겠지만 약간 좀 쓴소리를 우리 국회의원들께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이제 국내 탐사보도 기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왜 국회는 언론사 간부들만 만나고 그리고 어떤 언론사 단체라든지 중견 이상급의 간부들만 만나는가? 10년차 이하의 시니어 밑에 직급의 기자들은 왜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간부급 이상의 기자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주니어급의 기자들이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 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있는 탐사보도 기자들과 젊은 주니어 기자들은 이 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언론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속보 경쟁을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보통 현장에 속보 취재에 투입되는 것들은 주니어 기자들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그리고 제보를 받긴 했으나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더 확인 취재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자꾸 쓰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안 쓰면 다른 데에서 쓸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주니어 기자들은 굉장한 그 양심의 이제 가책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도에 이제 사실 이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건 간부들의 결정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기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이 언론중재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이제 잘못 보도가 나갔을 때 사실 책임은 민형사상 책임은 회사도 지지만 그 개인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니어 기자들도 같이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언론사 간부들에게 좀 저항할 수 있는 외부의 틀을 이 언론중재법이 마련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주니어 기자들은 굉장히 이 법을 빨리 통과되게 바라고 있는데 사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건 언론사 간부들 그리고 언론단체의 어떤 간부 대표들의 입장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분들만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언론단체 대부분이 참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수면 아래에는 많은 일선 현장의 기자들은 이 법을 찬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외신 기자분께서 한국의 언론사들이 이런 걸 다 반대하고 있고 진보단체도 반대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니어 기자들을 어떤 언론들도 보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사실 회사에 좀 명예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괜히 징계당할까봐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외신 기자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한국 사회 언론의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간담회 자리가 있길래 제가 이 주니어 기자들과 저희 한국의 탐사보도 기자들이 실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을 위한 간담회도 좀 마련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떨려가지고 좀 약간 헤맸어요. 보면 이미 이제 인격국 이제 지금 조금 외신 기자 당황했어요. 간담회에서도 많이 이제 나왔듯이 이게 권력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이제 좀 애매한 공직자 신분에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괜히 보도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언론중재법 5조를 이미 보면 이미 이 법 안에 언론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기자가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론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이 이미 언론중재법 5조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 한국 기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신 기자들은 아마 잘 모르셨으니까 오늘 약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외신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한국 법에 이제 좀 무지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서야 외신 기자들에게 이런 간담회를 마련을 해서 이런 좀 뭐랄까 한국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땐 조금 약간 좀 우스워 보이는 질문들이 자꾸 나오게 하는지 어떻게 보면 외신 기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저는 이런 좀 소통의 과정들이 부족했던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약간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이제 원래는 여기 정도 들으시면 됩니다. 언론중재법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놓고 외신 기자들 막 비판하면 외신 기자들이 기분이 또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전략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식으로 약간 좀 연설의 포인트를 조금 유연하게 좀 바꾼 거예요. 외신 기자들 니들 뭐 모르고 기사 쓰면 안 된다.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쓰면 또 외신 기자들이 또 불쾌해하면 또 나쁘게 기사 쓸까 봐. 그래서 제가 외신 기자들을 오해하게 만든 원인들이 있다. 국회에서 왜
주니어 기자들을 만나서 공청회를 하지 않느냐. 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기자들도 많은데 왜 언론단체 간부들만 만나고 있냐. 그리고 왜 한국의 기자들은 언론중재법 5조에 대해서 어디서도 보도하지 않느냐. 이게 그 미국의 그 설리번 판결의 그 취지를 담은 공익적 보도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하지 않으니까 외신 기자들이 오해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외신 기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면서 외신 기자들에게 언론중재법 5조의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러나 약간 떨었네요. 네. 자, 이렇게 제가 하고 돌아왔어요. 아마 이제 외신 기자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 조항이 있었어? 네. 근데 또, 좀 활자화된 보도자료를 전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좀, 영문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이번 주 내에 국제사회에 다 뿌리려고요. 네. 자, 허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네,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왔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의 기자협회나 이런 데에서 제발 좀 제대로 좀 알고 좀 떠들었으면 좋겠고, 예. 저희 그 몇몇 기자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의 원로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예, 저희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무슨 짓 하고 계신 거예요. 좀 조용히 계세요. 김영춘 선생님, 네. 협의할 만큼 했어요. 뭘 더 해. 예. 그만해도 돼요. 좀 조용히 좀 계세요. 그래서 내일 언론중재법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협의해 줄 것 같지 합의 절대 안 해줍니다. 이거 언론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예, 협의할 만큼 하고 어쩔 수 없이 협의가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다수결로 처리하는 거죠. 예, 그게 정치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뭐하러 국회를 운영하고 뭐하러 그럽니까? 예. 다 그냥 공청회하고 그냥 예? 뭐 최종 결정은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합의 안 되면 다 미루면은 국회는 왜 존재하는 건데? 예. 오늘은 방송 마치기 전에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를 좀 짧게 좀 더 하고 방송을 끊으려고 해요. 뭐냐면 김수민 씨라고 옛날에 녹색당 출신 활동가인가 봐요. 그러면서 지금은 최근에 진보 평론가로 활동하고 한겨레 TV에도 출연하고 뭐 여기저기서 활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김수민 씨가 조국 장관과 그 딸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어떤 그림에 대해서 이거 딱 그림 딱 봐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잖아요. 이걸 조롱하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31살짜리 딸을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보호하는 게 웃기지 않냐. 뭐 이런 취지로. 다 큰 성인을. 그러면서 거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이 김수미 씨가 약간 성희롱성 글을 남겼어. 빅토리아 시크릿 입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무슨 속옷 브랜드인가 봐.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의 딸이 지금 그저 옷이 좀 간편하게 입었으니까 이거를 뭐 속옷에 비유했나 봐. 어떻게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지? 예. 네. 그래가지고 조국 장관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진보 평론가라는 사람이 내 딸한테 속옷 브랜드 운운하면서 그런 식으로 조롱할 수 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수민이 누구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예. 네. 살펴봤는데. 예전에 우리 지식인들이 되게 응원했던 사람이더라고. 무슨 녹색당 이제 소속으로 뭔가 뭐 선거 출마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홍세화 선생도 그렇고 조국 교수도 그렇고 예, 대놓고 응원했던 그런 분이었더라고. 야, 근데 아무리 이게 이제 자신과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과거에 나를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라면 사실 인간적으로 상처는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잖아요. 솔직히. 예? 정치적으로는 날카롭게 비판하더라도 조국 장관님 그러면 안 돼. 반성할 거 정말 없으십니까? 비판할 수는 있더라도 조롱은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생기잖아.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야 어떻게 조국 딸을 이런 식으로 빅토리아 시크릿 입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글을 남길 수 있지.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 유무를 떠나서 인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한겨레 TV인지 뭔지 이런 데 나왔다길래 어디 나왔나 살펴보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한겨레 TV 나가서 했더라고. 뭐냐면 이 정경심 교수의 이 판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헛소리를 해놨더라고. 김수미 씨가. 에? 이 김환이란 기자가 얘랑 친한가 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불러가지고 뭐 이런저런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김수미 씨가 헛소리를 해 여기다. 근데 이런 걸 거르지도 않고 그냥 막 그대로 검찰이 이제 제시한 방송을 내보내고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조금 뒷자리가 보여드릴게요. 1 근데 IP 얘가 주소라든가 김수민이에요. 이런 거는 뭐 여러 IP 주소가 나왔는데 검찰이 그 중에 하나만 찍어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방배동 자택의 IP 자체가 유동 IP라서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는 거고 사실 그 컴퓨터에서 나온 건 뭐냐 했을 때 그러면 그거 누가 했는 말이냐 아들 그 게임 뭐죠 마기녹인가 그 뭐 게임 깔아주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경심 교수가 아니면 누가 했느냐? 예,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설령 정경심 교수 PC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도 조국 교수 PC에서 나온 위조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덮으려면 굉장히 힘들 거다,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왜 헛소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실 작년 7월에 이미 법정에서 검찰의 이 부분 포렌식한 특히. 결과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경심 교수가 상장에서 오려서 붙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다. 근데 IP 주소라든가 이런 거는 뭐 여러 IP 자 보세요. 제가 다시 좀 넘어가 버렸는데 보세요. 몇 분 몇 초에 정경심 교수가 상장에서 오려서 붙이는 이 일련의 정경심 교수가 오려 붙이는 뭐가 발견이 됐다고? 아닌데? 결과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경심 교수가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정경심 그러니까 이른바 강사휴게실에 보관돼 강사휴게실에 왔다 갔다 했던 그 PC가 있어요. 정경심 교수도 쓰고 강사휴게실에도 강사들도 쓰고 그랬던 PC가 있는데 거기서 상장을 오려 붙이고 뭐하고 했던 흔적들이 그저 발견이 됐죠. 그래서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컴퓨터는 정경심 교수만 쓴 게 아니라고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었으니까 뭐 조교도 쓰고 직원도 쓰고 다 같이 썼다고. 그래서 그 컴퓨터에 그죠 이 뭐 상장 오려 붙이고 뭐하고 한 흔적은 있다 쳐. 그런데 그 작업을 정확히 누가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검찰의 수사 결과로 정경심 교수가 상장에서 오려 붙이는 흔적이 나왔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해당 PC를 그럼 그 당시에 2013년 6월에 도대체 정확히 누가 썼어? 그거를 알기 위해서 IP 주소를 찾아보고 했던 거예요. 이 컴퓨터가 그 당시에 동양대에 있었냐? 아니면 정경심 교수 자택인 방배동에 있었느냐? 근데 방배동이 아니라 경북 영주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IP 주소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상장 오려 붙이고 하고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동양대 직원이 한 거야? 정경심 교수가 한 거야? 재발급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누가 한 거야? 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IP 주소를 막 찾아보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나온 건 맞는데 정경심 교수가 상장에서 오려서 붙이고 뭐하고 이런 흔적은 증명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증명됐으면 뭐하러 이게 이렇게 재판이 길어져. 그러니까 평론가라는 사람이 제대로 이 재판을 살펴보지도 않고 이런 식의 논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겨레 기자가 이걸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살펴본 다음에 요 내용은 편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걸러냈어야지. 김환, 약간 표정 이상한 게 나온 거 캡처해서 미안. 야, 평론가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팩트 오류하고 걸러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살펴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방송에다 내보내? 한겨레 TV가 그렇게 만만해? 일종의 오보를 낸 거 아니에요? 예, 김수민 평론가가 뭐 하는 애인가 난 잘 몰라가지고, 좀 살펴봤더니까, 이런 헛소리를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애더라고,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조민 씨 무슨 성희롱성, 평하고. 아니, 이러면 한겨레 여기자들은 왜 또 가만히 있어, 또 이런 때에는? 김수민 얘 하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되더라도, 예? 김환 씨, 손해배상 당하지 않습니다. 예. 왜? 얘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환 얘는 뭐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빨리 통과시키고 김환 씨, 김환 기자, 너는 사과해. 너는 사과하고 김수민, 당신도 사과하시고. 예. 평론가가 양심이 있지. 예? 왜 틀린 얘기를 막 하고 그래? 그런 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김환 기자, 너도 사과하고.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은 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예.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발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자로서도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